KF-21 국산 공대공 미사일 공개. 미국, 한국 드디어 마지막 봉인 풀어. KF-21 중동 20조 수출 진출한다. 국내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공군이 상정한 적이 노후화 전투기 학대로 유명한 북한 공군이기에 미국이 수출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국 공군용보다 7에서 10년 정도 기술력이 뒤진 공대공 미사일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은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테스트되고 있으므로 우수한 신뢰성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보다 가격이 저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산 전투기에 대한 외국제 레이더 유도미사일 통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뀐 것은 바로 KF-21 보라매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KF-52 수출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소개했듯 한국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개발 사례를 반영해 미국이 해외 수출을 허가한 모델, 즉 미국 공군의 최신 모델보다 7에서 10년 정도 오래된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려 했지만 미국 해군성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이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긴급히 330억 원을 투입해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아이리스트를 통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방위사업청은 긴급히 330억 원을 투입해 유럽 은비대이사의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독일제 아이리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는 사업을 급조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9년 11월 22일 엔비대사와 KF-21을 개발 중인 K 사이의 미티어 미사일 통합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에는 KF-21과의 통합작업 지원과 노하우 이전 및 각종 시험 장치의 공급이 포함되었다. KF-21에 통합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우수한 고체 램제트 기술을 사용해 기술면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발전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높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본격적인 개발에만 17년이 소요되는 바람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트 단거리 공대공도 AIM-9X보다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최소 1.5배 이상 비싸고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모델이기에 적외선 시커 기술은 보다 낙후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독일 딜사의 모델이므로 분쟁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이 F-50을 동남아시아에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최신 공대공 미사일 통합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F-50에 허락된 무장은 AIM-9리터 사이드와인더, 그러니까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활약한 그 모델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F-50의 유일한 경쟁자인 이탈리아제 -346회에 통합된 무장이 AIM-9m 사이드와인더에 그치고 있어 공대공 전투 능력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M346회입니다. 별별 화려한 무장이 다 보이지만 현재 통합된 유일한 공대공 미사일은 AIM-9m 사이드와인더 뿐입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를 해외에 수출하려 할 경우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들과 경쟁해야 하며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저렴한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미티어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별도로 메이큰지 미사일, 즉 미티어보다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현재 천궁, 해군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가 안정적인 테스트를 이어감에 따라 점차로 KF-21 보라매와 통합될 수 있는 다양한 차세대 무장체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 소요를 충족하는 의미도 있지만 KF-21과 에파-50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독자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미티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력 향상과 해외 수출 차단에 대비해 메이큰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KF-21에는 2028년까지 천령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될 계획이며 관계자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공군은 KF-21의 마 5급 극초음속 공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하이코어로 알려진 극초음속 시험체가 2023년으로 예정된 3회의 시험 비행에 성공할 경우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본지가 최초로 자세히 분석한 하이코어의 경우 원래 올해 1회, 내년 1회 테스트될 계획이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를 보강해보다 완성형에 가까운 모델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내년 2023년으로 연기되었지만 그 대신에 시험 횟수가 3회로 늘어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는 현재 하이코어를 보다 완성형에 가깝게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무기 개발의 경우 한국 공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먼저를 수행한 이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이어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이 이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에서는 탐색 개발 단계에서 개발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므로 국방과학연구소나 기타 개발사는 충분한 검토 및 사전 연구 기간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의 무기개발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 발전 추세를 추종할 수 없으며 하나의 개발 사업이 끝나면 개발사업부가 해체되어 기껏 개발된 기술이 사장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군의 발주가 없는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국방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업체의 기술력과 기술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선행연구와 미래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적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위한 신기술이 선행 개발될 경우 무기개발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보고서를, 즉 보다 강력한 개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선행연구 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기술들입니다. 또한 사실상 선행연구가 탐색 개발을 미리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군에서 신형 무기체계 개발을 발주할 시에 실제 어떠한 기술을 어느 단계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함부로 신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행연구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사전에 개발할 경우 보다 과감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사실상 탐색 개발을 미리 수행한 것에 해당의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대부분 7년 정도 안에
탐색 및 체계 개발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방사포를 요격하는 램디, 로 엘터투드 미사일 디펜스,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경우 2023년에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33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넥넥선과 협력해 램디 개발에 앞서서 2021년 7월에 선행연구에 착수해 2021년 10월에 요격미사일 풍동시험을 2021년 12월에 로케션 소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램디 개발 사업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이 검증됨에 따라 원래 예정된 2033년이 아닌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35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형태로 사업 기간이 무려 4년이나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2월에는 2회의 요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요격 테스트는 실제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 다연장 로켓탄을 격추시킨 것이 아닌 근접 신관과 고폭탄을 갖추었다면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거리까지 요격 미사일이 접근하는 형태였지만 기술적 가능성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행 연구를 통해 기술이 검증됨에 따라 원래 예정된 2033년이 아닌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35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형태로 사업 기간이 무려 4년이나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 사업을 활용해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관계자는 사업만 개시되고 사업 타당성 조사만 끝나면 5에서 7년 안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 역시 과거와는 달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성공에 대해 큰 의구심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관행적인 행정처리 과정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가 리스크가 큰 SXX 방식의 신기술을 원하고 있어서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주요 성능 특성을 보여주며 오른쪽은 M-9X에 장착된 128x128픽셀 해상도의 중적외선 탐색기가 F-4 팬텀을 탐지한 영상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하려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간단히 5세대급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5세대급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5.5세대급이란 단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란 조종사의 직접 조준을 가능하게 해주는 MS, 헬미트 마운티드 시스템, 헬멧 조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서 조종사를 중심으로 90도 안에 있는 표적에 대한 로크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형 IMU, 관성항법 유닛과 함께 적기를 점이 아닌 영상으로 인식하는 초점면 배열, FPA, 센서를 사용해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우선 탑재되는 아이리스트 단거리 미사일은 128x128 해상도를 가진 중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합니다. 본 탐색기는 인듐 안티모나물, INSB, 소자를 사용해 중적외선 대역을 탐지하며 기본적으로 128x2 픽셀을 가진 선형 스캐너를 초당 80회의 속도로 움직여 128x128 픽셀을 구현하는 형태입니다. 애리스트의 탐색기 부분으로서 전면부에 곧바로 중적외선 검출기 센서와 짐벌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국내에서 개발된 FPA, 초점면 배열 방식,
이렇다 할 스캔 과정 없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FPA 방식 카메라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포착하므로 데이터 갱신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후기형인 만큼 5X5급 이상의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국가연의 발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한 i3 시스템에 따르면 5억 밖의 표적도 탐지할 수 있어서 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급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5억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사거리가 길어지면 냉각형 부패 센서 이외에 이를 장시간 냉각할 스털링 펌프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K1 전차용 신형 전차장용 열상조준경 CPS-1을 개발하는 적외선 검출기와 함께 스털링 냉각장치가 국산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털링 냉각 펌프는 품질 유지가 아주 까다로워 야전에 배치된 상태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한국 육군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아주 곤란하게 했습니다. K1 전차용 신형 전차장용 열상조준경 CPS-1에 사용된 국산형 적외선 검출기와 스털링 냉각장치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충분한 신뢰성을 가진 다양한 스털링 냉각 펌프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하는 K2PL 흑표 전차용 조준기에는 국산형 열영상 검출기와 함께 최초로 국산형 스털링 냉각 펌프가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스털링 냉각 펌프 이외에도 보다 소형화된 XS 냉각 펌프 개발에도 성공해 현재 터키의 바이락타르 TV-2 무인기 등의 다양한 무인기 체계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